2017년 지방직 9급 추가 채용 시험지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보면 10월 시험 그리고 12월 시험 시험지가 오히려 이제 우리 4월에 봤던 국가직보다는 되게 골고루 균형 있게 전 부분에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6월 시험지는 우리가 골고루 시험이 잘 나왔다. 근데 4월 시험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 출제 밸런스가 깨져 있었거든요. 근데 10월 시험지, 12월 시험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빠뜨림 없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다 골고루 냈고 독해의 길이도 좀 길어졌고 그래서 내년에 시험을 약간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었던 시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문법이나 규정이나 어휘나 한자도 굉장히 지엽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에 대한 한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막 되게 특이한 고유어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독해 빼고 실점이 더 있었다. 그러면 이 정도도 이제 안 해온 상태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거는 단순히 해설지만 봐도 되는데 강의까지 듣고 있다는 건 모두 이제 내년 시험 준비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해 빼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일단 좀 반성하고 암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필수 범위를 다 외우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무료 특강의 어문 규정 마스터나 어휘 마스터나 그리고 한자 벼락치기나 기초 한자 마스터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1번도 요 한자들이 기초 한자 마스터에서 봤던 한자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밑줄 친 어휘의 표기가 옳은 것은 근데 이제 한자어들이잖아요. 한자어들인데 제대로 썼는가? 요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발음을 유사하게 써놨지 않았어요? 약간? 그래서 발음을 했을 때 잘못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너무 괴념치 어떻게 써놨어요? 이렇게 모음을 뒤틀어놨고 발췌라고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와해라고 바꿔야 하고 답은 4번이었죠. 그럼 각 단어 뜻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답이었던 4번 재원은요.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따위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그래서 뭐 자동차 재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설명서에 그 기계의 자,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번의 괴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두고 걱정하지 않는 게 좋겠어. 자, 그 다음에 2번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 책이나 글 따위에서 중요 부분을 가려 뽑음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와해 같은 경우는 이게 기화할 때의 와예요. 그래서 기화가 깨진다는 뜻으로 이제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무너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호칭어나 지칭어인데요. 이거 단어는 어디에 있어요? 높임법과 언어 예절의 부속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호칭어나 지칭어의 범위를 가족에 대해서는 탄탄히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하고 그리고 이제 시댁 식구 혹은 아니면은 친정 이렇게 여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남자 입장에서도 이제 본가랑 그리고 처가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는지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남편의 형에게라고 했을 때 큰아빠라고 하면 지금 누구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큰아버지, 큰아빠 이렇게 부르면. 자, 그래서 아주버님이라고 고쳐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부모에게 남편을 부를 때 연애할 때 이렇게 오빠 한다고 해서 그쵸? 요즘 요 호칭은 많이 쓰는데 근데 아범 그리고 아비 어떤 친구가 애비는 안 되냐고 했는데 안 돼요. 그쵸? 애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모음 역행 안 돼요. 아범, 아비 그리고 아이가 아직 없다면 그이, 이, 저희 혹은 뭐 땡땡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를 때는 이, 그이, 저희 말고 그죠? 여기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고 그리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는 이, 그이, 저희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그 사람 그래서 이, 그이라고 부르는 건 여자가 남편을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누나에게 형님 이렇게 불렀어요. 자,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형님이라고 부를 사람 2명이 생기는데요. 자, 남편의 누나랑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형님 동서 들어봤죠? 그래서 남편의 형인 이 아주버님의 아내
그쵸? 예, 그분께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배우자를 이쪽은 제 부인입니다. 여러분, 부인이라고 말할 땐 남의 아내를 높여서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답은 여기서 답안은 3번이었고 4번은 어떻게 고친다? 자,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집사람, 자기 아내, 안사람, 아내, 처, 그리고 땡땡 엄마, 땡땡 어머니,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일 때는 아이 이름도 모르니까 애어머니, 애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이제 비문학 지문이었어요. 지문 길이가 엄청 길진 않지만 철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는 잘 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발문을 보면 알겠지만 다음 글에서 칸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칸트가 뭐 말한 것과 일치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칸트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서 지문에 근거가 있겠지만 문장이 그대로 똑같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거는 내용이 일치라기보다는 일반 추론에 가깝죠. 문장이 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에서 그대로 문장을 못 찾을 수도 있다. 자, 그럴 때에는 이제 선택을 하는데 볼 수 없는 것은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하나를 빼고는 칸트의 어떤 의견에 기반하겠죠? 그래서 선지를 먼저 볼 때는 너무 문장을 외우기보다는 그쵸? 키워드를 잡아서 지문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아니면 나는 이런 거 선지 먼저 보면 오히려 헷갈리더라. 그래서 비슷한 문장인데 맞다고 생각을 해버리거나 내가 상습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면 지문부터 읽고 선지 보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그렇다면 지문이 안 읽히는데 꾸역꾸역 진도를 나가지 마시고 이럴 때에는 지문을 읽다가 나 더 이상 안 들어간다 싶으면 정지를 하세요. 지문을 잘라서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문을 읽다가 정지하고 선지로 가서 처리할 수 있는 선지를 처리한 다음에 요거 나왔네 이런 것들 지우고 나머지 선지 가지고 나머지 파트를 읽는 게 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 선지가 그대로 나올 확률이 좀 낮잖아요. 일반 추론이니까. 그럼 여기서 키워드를 잡을 때 전 이렇게 잡았어요. 만약에 내용 일치면 변별적 키워드를 1, 2, 3, 4번을 다 다르게 잡아. 근데 얘는 일반 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의 중복 단어. 그죠? 그때 개인적 계몽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의 중복 단어. 뭐죠? 이성. 이렇게 잡고 지문에 들어가서 개인적 계몽하고 이성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했을 때 제가 지문에 펜터치 다 해놨어요. 보세요. 이렇게. 자, 첫째 문단에서 미성년 상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 미성년 상태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게 용기를 내서 스스로의 이성 나왔죠. 그러면 이 문단을 읽었을 때 개인적 계몽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이성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성에 직결되는 정보만 친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 상태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게 이성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둘째 문단에서 개인적 계몽이 등장을 합니다. 개인적 그 계몽이 나왔으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 이걸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여기다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셋째 문단에서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독립의 공포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는 성년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 그러면 개인적 계몽을 성공한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게 좋은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럼 선지 볼까요? 1번 개인적 계몽을 이룬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끊어주세요. 조건절은 좀 끊어 읽고 자, 여기까지 나왔죠? 어떻다 그랬어요? 개인적 계몽을 이룬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좋죠. 그쵸? 사람들을 공포심에서 벗어나서 성년이 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자, 그러니 독립에 대한 공포심에 빠지나요? 벗어나게 해주나요? 다른 사람들. 그쵸? 전파하고 벗어나게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1번이 틀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도 확인해 볼까요? 2번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고 해야 한다. 첫 문단. 아까 처음에 친 거. 그 다음에 3번 요거 아직 안 나왔음. 아직 안 나왔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시험 때 하나라도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되게 불안한 거야. 사실 얘 택도 없잖아요. 답은 확실하죠. 근데 얘를 검산하고 싶단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때는 시간을 좀 봐. 검산할 각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만지작대도 되나 아니면 답 나왔으면 가야 되나 판단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따가 보면 되겠죠. 아직 본대에서 안 나왔으니 그 다음 개인적 계몽을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까 봤죠.
자, 그러면 뒷부분에 이거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말이 나오나 뒤에 보니까 나와요. 아직 안 읽은 부분에 보면 자, 여기.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여기에 공적 사용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볼게요. 4번 문학이었습니다. 자, 교과서 작품 나왔어요. 교과서 필수작. 자, 그래서 여기서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요때 잠깐 빠르게 이게 내용에 대한 질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표현상의 특징 위주로 구성이 됐는지 보세요. 자, 어때요? 내용 위주예요? 표현상의 특징 위주예요? 자, 표특 얘 하나지. 표특은 얘 하나고 나머지는 내용이에요. 그쵸? 그래, 이거 외우지 마요. 왜냐하면 내용에 대한 거는 미리 너무 머릿속에 가져가면은 거기다 맞춰서 합리화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특만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계절의 순환이 있나나 봐야겠다. 나머지는 개괄적으로 주제 분석을 하고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 보겠습니다. 자, 이영기의 낙화예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건 아름답다 라는 얘기죠. 그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 알고 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긍정. 자, 그래서 서술어 위주로 보면서 화자가 이것에 대해서 긍정 태도를 보이는지 부정 태도를 보이는지 명백한 부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이 지고 있대요. 여러분, 낙화였죠? 그러면 지금 꽃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보고 있어요. 내 사랑이 지고 있다. 그러면 나의 사랑을 꽃에 비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을 쌓여. 자, 여러분, 결별은 원래 이별이라 슬프잖아요. 근데 그걸 축복이래요. 이게 또 역설법을 표현하는 예문으로 되게 유명한 부분이에요. 역설. 왜냐하면 결별은 마이너스인데 축복은 플러스다라고 해서 역설법 예문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예,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좋아. 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결별을 나쁘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별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아름답지 않은가.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 있는 축복의 긍정 의미가 이렇게 여기에 전이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다. 가야 할 때를 알고 그럼 가야겠죠? 무성한 녹음은 언제예요? 여름이죠. 자, 꽃은 봄에 펴요. 근데 무성한 녹음, 여름.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언제를? 가을을 위해. 그러면 지금의 이 순간은 봄이 가고 있어요. 봄 다음에,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게 하기 위해. 그럼 뭐가 보여요? 계절에 순환은 있네? 근데 계절의 순환이 있다고 1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뒤에도 봐야 돼. 이따 봅시다. 자, 계절의 순환은 여기서 봤어. 자,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제시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향해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습니다. 내 청춘이 죽어요. 내 청춘은 내 사랑이죠. 내 사랑이랑 내 청춘이랑 같아요. 꽃답게 죽습니다. 장렬하게 그리고 축복에 쌓여서 죽어요.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자, 그리고 샘터에 물이 고이듯이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슬프긴 해요. 근데 뭐하는? 성숙하는. 그러면 이별을 나쁘게 보겠다. 성숙으로 보겠다. 성숙으로 보겠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을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보겠어.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떠한 화자가 지금 낙화를 바라보는 화자가 무엇에 대하여 계속 낙화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낙화를 바라보던 화자가 내 사랑에 대하여, 그죠? 내 사랑과 내 이별에 대하여 어떠한 정서, 어떠한 태도를이라고 할 때 어떠한 정서는 슬픔이에요. 슬퍼. 근데 태도가 부정으로 끝나요? 아니면 긍정으로 끝나요? 그쵸, 긍정이죠. 의지적으로 이 슬픔 이겨내고 성숙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선지를 보는 거예요. 1번, 계절의 순환으로 보여준 게 자연인가요? 나의 삶인가요? 나의 삶. 아까 전에 낙화를 바라보는 화자가 무엇에 대해라고? 내 사랑, 내 이별에 대하여. 근데 이거 틀렸지.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딱 선지에서 어느 부분이 아닌지 X포인트에다 X 쳐버릇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다음에 2번, 결별의 슬픔을 자신의 영혼이 성숙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짝짝짝짝. 주제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맞는 소리. 자, 그래서 2번 답이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나요? 받아들이고 극복해서 성숙하나요? 그쵸? 받아들여야죠. 그죠? 적절할 때의 이별은, 그죠?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흩어져 떨어지는 꽃잎, 분분한 낙화, 인생무상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무상 허무함이잖아요. 아니, 이걸로 인해서 성숙할 거라서 허무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띄어쓰기예요. 이번에 띄어쓰기는 어려웠어. 제가 아까 전에 문법, 규정, 어휘, 한자 부분 다 낼만한 부분에서 냈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독해 빼고는 얘가 제일 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 이게 이제 보카버를 구별한다는 사실이 합성된 거, 아직 안 된 거, 이거 구별하는 거는 사실은 횡적으로 계속 시험 때까지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 규정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수험생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필수적인 합성어랑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한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규정 예시가 아닌데 한글 맞춤법이나 이런 데 나왔던 단어 혹은 표준어 규정에서 얘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 본보조였거나 같이 주로 많이 쓰이던 건데 합성 등재됨 요런 단어들이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보죠. 1번 얽히고 설켜서는 어디 나와요? 띄어쓰기 예시가 아니라 어디 예시였냐면 한글 맞춤법 예시였어요. 우리 어문 규정 마스터에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때 뭘로 냈어요? 맞춤법으로 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맞춤법으로 냈을 때 얽히다는 얼다의 어원이 살아있어서 리을 기억으로 이렇게 얽히다라고 쓰되 뒤에 설키다는 설다라는 말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설키다라고 발음나는 대로 적는다고. 그래서 앞부분은 표의주의, 뒷부분은 표음주의다라고 한글 맞춤법에서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때 봤을 때 얘가 띄어쓰여 있었나? 붙여 쓰여 있었나? 한 단어니까 묶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랬잖아. 한 단어인데 표음주의, 표의주의가 다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배웠거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라고 할 때 이게 본보조야 아니면은 이게 아니면 합성어야.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팁은 원래 본보조로 쓰이던 것을 어떨 때 합성 등재해줘요. 의미 특수화. 두 개가 자주 같이 다니면서 의미 특수화되었다. 즉 1 더하기 1 했더니 제3의 의미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올려주거든요. 이때 알아주다라는 것이 알다? 그것을 제공함.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다는 자 남의 사정을 이해하다라는 뜻이 그냥 나 너 알아. 아는 사람이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라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를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라. 나를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 지역에 이 뜻이랑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의미가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본보조가 아닌 거예요. 의미가 특수화된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외우지 않았더라도 이게 알다보다 뜻이 더 생겼나? 생각을 해서 이거 알아준다는 거는 이해하다 아니면 높게 쳐주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은 합성 등재됐겠네 이렇게 좀 보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죠. 이거 센스인데 그쵸? 자, 이거 센스를 갑자기 센스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이럴 수도 없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게 또 나오면 다른 게 나오면 어떡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보고에도 만약에 없거나 책에도 없으면 어쩝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성실히 공부했는데 그러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 금방 제가 얘기한 센스를 발휘하세요. 아시겠죠? 대부분 당황해서 이러다 찍으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라도 하는 사람이 이겨요. 자, 그래서 알아주다는 사정을 이해하다라는 뜻이다. 그냥 알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자 그는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자 여기서 신경 쓰이는 단어 등지고 정처 없이 이거 어쩔 거냐 떠돌아다녔다 이거 어쩔 거냐 세 개거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얘는 모두 다 옳았어요. 등지다. 자 이렇게 등을 정말 질 거예요. 어렸을 때 콩쥐팥쥐 하듯이 이게 지려고 남의 등을 그쵸? 등지다라는 말은 서로 사이가 나빠지다, 관계 끊고 멀리하거나 떠나다라는 뜻으로 의미 특수화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 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 띄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센스가 완전 없네. 그쵸? 위로를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정처 없이 같은 경우 자 여러분 정처 없이는 만약에 합성 등재됐으면 정처 없다가 올라가야 되잖아. 정처 없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정처 없다라고 서술어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정처 없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정처 없이 자체를 올렸기도 애매하고 정처 없다는 용례가 너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안 올려놨겠지.
그쵸?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합성 등재 아무거나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처. 자, 이렇게 딱 정해놓고 머무를 곳이 없다. 그럼 정처가 없다에서 조사를 생략하고 정처 없이 구의 상태로 그냥 두는 거예요. 이거는 구야. 자, 그 다음에 떠돌아다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뜻 볼게요. 떠돌아다니다. 자, 합성 등재됐죠? 합성 등재됐어요. 자, 이때 떠돌아다니다는 정처 없이 이곳저곳 옮겨다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외에 물이나 공중에 이렇게 부유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말이나 소문 따위가 퍼져나가는 거. 예,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뜻이었나요?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니까 1번 의미였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겠다는 생각은 속절없는 짓이었다 해서 틀린 거. 자, 잃어버리다는 붙여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서 아주 이제 다시 가지지 못하게 된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 속절없다도 올라갔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이거는 이미 본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다음 시험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이대로 나온다라는 생각보다는 여기 나왔던 단어들이 다시 쓰일 땐 어떻게 쓰일까? 그러면 얽히고 설키고는 원래는 한글 맞춤법 거니까 돌려주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띄어쓰기 다시 나올 수 있는 선에서는 봐두고 품사 좀 봐요. 품사. 알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 속절없다 같은 거 이런 것들 품사 물어보면 또 헷갈릴 거야. 속절없다는 형용사예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6번 사자성어 여러분 저는 이거는 좀 과잉 친절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험에서 한자성어 틀릴 정도였으면 제가 이번에 겨울에 성어랑 어휘 무료 특강 좀 할 거예요. 테스트판 제가 가지고 있던 저절로 어휘 한자 판만 반복해서 보신 것 같아서 변형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넣어서 그래서 제가 무료 특강 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꼭 들으세요. 그때도 이제 제가 사자성어 퍼즐 같은 걸 해요. 같은 한자를 품고 있는 사자성어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서에 다 있는 거예요. 제교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기본서를 썼어도 한자성어 파트에 다 있단 말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이 정도도 아니었으면 아예 버린 거지 한자. 그쵸? 근데 한자를 아예 버리면 안 돼요. 진짜 버리고 버려도 성어는 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거 도금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요즘에는 도금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이렇게 내는 거 오랜만에 봐요, 저는. 그쵸? 그러니까 한자 자체 자형으로 낮자 외워가며 성어 외우세요. 자, 그래서 답안 방향무인. 자, 요거 했던 건데 우리 아나무인과 같은 뜻으로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처럼 멋대로 굴다. 그죠? 저런 방향무인한 자를 봤나? 저런 방만한 자를 봤나? 뭐 이런 것들 다 유사한 말이죠. 저런 아나무인을 봤나? 곁에 사람이 없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 자, 그 다음 7번 보세요.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문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좀 당위적으로 외워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 물론 표기 세칙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시험 때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발음기호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표기 세칙은 발음기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음기호 기준의 세칙을 외운다 한들 여러분들이 시험 때 발음기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어떤 방법 제안했었죠? 어문규정 마스터에서 발음이 비슷하고 혹은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는 포인트가 비슷한 거 위주로 외우랬죠. 그래서 옐로 기억나요? 제가 여러분 옐로우는 옐로, 스노우는 스노, 레인보우는 레인보. 뒤를 뚝뚝 끊으라고 그랬죠. 옐로, 스노, 그죠? 레인보, 아이 섀도우, 섀도우 이렇게 뚝뚝 끊어서 그죠? 그렇게 이렇게 옐로우 하면은 저랑 했던 아니지 옐로지 하면서 쭈르륵 딱 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묶어 외워야지. 자, 그 다음에 자 카디건이라고 했습니다. 카디건 맞죠? 카디건 아니에요? 카디건이에요.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롭스터라고 됐는데 원래 로브스터만 되다가 개정으로 뭐가 되었다? 랍스터까지. 그래서 로브스터와 랍스터는 되지만 그 외에 랍스타나 아니면 롭스터나 이런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지연 안 되고 전. 지아저지주주 지아처체추추 하지 말게. 지우니어 주니어 스케줄 주스 하면서 했잖아. 이렇게 쭈르륵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컨콘도 자주 헷갈린다고 모아서 한번 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컨테이너. 그죠? 그리고 제가 해설지에다가 또 넣었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거.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8번 한자어죠. 여러분 되게 희귀한 거 나왔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들 나왔어요. 예, 평상시에 쓰는 말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저절로 어휘 한자 책에다가 기초 한자 마스터로 제가 무료 특강으로 빼놓은 제재까지 넣을 생각이에요. 근데 그럼 책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 책에 어휘랑 한자랑 합본돼 있어서 한자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제 무료 특강 자료 안 보는 거죠? 그죠? 제가 아주 기초 한자들은 일상 한자어들은 이제 무료 특강으로 해서 테스트지 다 넣어놨거든요. 마인드맵도 그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한자 출발할 때 그냥 대뜸 저절로 어휘 한자 하시는 것보다는 기초 한자 마스터라는 무료 특강을 하신 다음에 저절로 어휘 한자 하기를 바라고. 근데 그러면 아예 책에 넣으시죠. 이게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인이고 약간 한자어를 하늘천 따지부터 시작하는 거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초 한자 마스터 따로 뒀는데 그러니까 너무 생략들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문 풀 때 그거 또 할 거예요. 테스트 모양 바꿔가지고 기초 한자 마스터 안 한 사람들을 잡아낼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열악, 경의, 태도, 귀감. 자, 그러면 여기서 옳지 않은 거 하나였어요. 태도를 지금 도자를 길도 써놨는데, 그쵸? 근데 법도도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도 이제 해설지 잘 자세하게 써놨으니 무슨 한자 쓰는지 잘 보도록 합니다. 태도, 모습, 요건 맞았는데 법도도를 틀려서 답이 디귿이었다. 나머지 열악하다, 못할 열, 그리고 악할 악, 그 다음에 경의, 할 때 공경할 경, 그 다음에 뜻의, 공경하는 뜻, 그 다음에 그래서 경의를 표하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귀감이 되다, 그래서 거북귀자인데 여기에 이제 예전에는 거북이 되게 상스러운 동물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굳이 가보세요. 거북이한테 막 빌잖아. 그쵸? 그래서 거북귀인데 근데 거울감, 그럼 남이 볼만한 모범이 되는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도 한자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자이기 이전에 일단 유의어. 그죠? 그래서 다이어. 그래서 사전에서 달다이지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이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다음 밑줄 친 말의 의미에 대응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여러분 발음이 같은데 뜻이 여러 개인 게 동음 이의어일 수도 있고 다이어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치환할 수 있는 한자어들 얘네들의 관계는 또 얘네들끼리 유의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이어의 치환 가능 단어라면 걔네들끼리는 유의 관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의미론. 그래서 이론 문법 쪽에 의미론에서 단어의 관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 친구를 달고 다닙니다. 자, 대동하다. 그 다음 음식값은 장부에 기록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차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지만, 자, 이번 국경일에 국기를 단집이 많다. 여러분 국기 뭐 한다고 그래요? 올리있게 써가지고 국기 개양. 여의개예요, 어이개예요? 어이개죠. 여러분 이거 어디 나와요? 한글 맞춤법에 여의로 적을 때와 어의로 적을 때 국기 개양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올릴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범위가 여러분들이 딱 한자 교재 가지고 있는 내 교재 버려야겠다 막 이러지 마시고, 어떤 교재 쓰는지 모르지만 다 다른 교재 쓸 수도 있지만 거기 없어도 여러분들이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어문 규정 쪽에 있는 단어들도 모르는 단어로 습득을 했으면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어문 규정 마스터에 들어있는 낯선 어휘들에 대해서 쫙 정리해 놓은 것도 있죠. 자, 그래서 현장은 제가 드렸었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 해설 강의로 저를 보신 분들은 제 다음 카페 가셔서 규정 속 낯선 어휘를 카페를 검색하시면 자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개양을 써야 되는데 여기 못 썼어요? 개제. 그때 제자는 실을 제자였어요. 실을 제. 여기 차차자 보이죠? 이것도 배웠던 기억나죠? 차에다가 실어요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게재하다라는 것은 뭔가, 그쵸? 어떤 내용 같은 것들을 오히려 기록할 때 게재를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배열이에요. 자, 여러분 배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맞추고 틀리고, 이게 맞히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맞췄다 틀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걸렸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요 정도 레벨일 땐. 자, 그래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어때요? 풀었을 때? 이제 나중에는 독해도 좀 시간 재고 유형을 좀 풀어볼까 봐. 아니 그냥 모의고사 20제를 시간 재고 풀어보는 거는 사실은 100제 풀 거 아니면 의미 없고요.
예, 자꾸 혼자서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국어 20문제 꼴랑 풀면서 자꾸 16분이네, 16.5야, 막 17이네,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모의고사는 100제 안 풀어보면 시간 훈련의 의미가 없어요. 한 회차씩 풀어가지고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독해 문제 풀 때 이렇게 내용 일치를 싹 모아서 10개 풀어보고. 이해돼요? 비슷한 길이에. 뭐 예를 들어 또 주제 문제를 싹 또 모아서 풀어보고, 뭐 배열을 싹 모아서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유형에 가장 취약하냐, 어떤 유형을 제일 많이 틀리면 오래 걸리냐, 그냥 3개씩만이라도 해봐요. 비슷한 지문길인데, 물론 지문 난도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5개씩 풀어보는 거야. 시간을 재봐. 채점도 해봐. 그럼 내가 독해 유형 중에서도 뭐가 제일 약한지 나와요. 문학은 그러시면 안 되고 비문학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0번 배열. 자, 선지를 지금 보고 있죠. 우린 객관식을 풀어요. 자, 그러면 객관식 선지도 우리한테 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다로 시작을 하네. 그러면 나로 시작할까 다로 시작할까 바로 힌트 얻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굳이 가부터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나다부터 읽겠습니다. 자, 나.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낮은 차원의 것이지만 끊고, 성장과 창조적 활동에서 얻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하다. 그러면 지금 이건 낮고 이건 고상하다. 어느 걸 긍정으로 보는지 명백하죠. 그죠? 그래서 행복을 2가지로 나누고 어느 게 고상한 행복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다 볼게요.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누구예요? 소유 추구자죠. 소유 추구자. 자,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라고 만족할 때까지 행복해지지 못한다. 그러니 낮은 차원이지. 그죠? 자, 그러면 2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뭘로 시작할지 확언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시작해서 근거를 댈 수도 있거든. 접속 부사가 둘 다 없어서, 그죠? 여기선 결정을 못 하겠어요. 자, 그럴 때에는 이제 선지를 보고 나다의 2번째 뒤에, 바로 뒤에 오는 애들을 보니까 막 섞여 있죠. 그럼 이제 그래 좋아. 그럼 나머지 읽어줄게. 가부터 읽는다 이제. 한 다음에 가를 읽는 거예요. 자, 가. 그러나 표적가로 접속부사가 있네요. 접속부사가 있으면 이게 역접의 접속부사니까 뒤에 내용 보면 앞에 뭐가 올지 추론이 좀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소중히 여기면서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에서 오는 행복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럼 여러분 그러나죠.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게 좋다 이야기가 앞에 나왔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에서 오는 행복이 얼마나 유익한지가 앞에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라. 하지만 뾰족가루.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에 자족하면서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을 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높은 차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 하지만이잖아. 역접이죠. 그럼 누구랑 반대? 그죠? 여기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반대. 맞죠? 그러면 다와 라가 이렇게 붙어도 좋고요. 그리고 사이에 뭐가 올 수도 있어. 어쨌든 무엇이 무엇보다 앞에 나올 순 없어. 라가 다보다 앞에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배열을 할 때는 처음부터 머리부터 찾아서 배열하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세월 다 가요. 절대 조건을 찾아서 그걸 어긴 걸 소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몇 번? 1번, 2번 지워. 왜? 라는 다 앞에 못 오니까. 자, 그래서 2개 지워졌어요. 자, 그럼 얘를 보세요, 이제. 선지도 힌트를 했죠? 2개 남았잖아요. 그럼 2개의 차이가 뭐예요? 마의 위치입니다. 마의 위치. 마의 위치만 달라요. 그럼 이제 바로 말을 보는 거예요. 말을 보세요. 자, 말을 보면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다고 생각될 때 여전히 불만과 불행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이거 누구 줘야 돼? 얘 줘야 되잖아요. 얘가 왜 쉽게 행복해지지 못하는지 근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마가 얘를 뒷받치고 있죠. 그러면 다마라 이렇게 돼야 되네. 그죠? 그래서 답안은 3번입니다. 물론 뒤에도 다르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면 답은 나오니까요. 우리 객관식을 풀잖아요. 그 다음에 정 불안하다. 그럼 검산하세요. 검산이 뭐예요? 이렇게 읽어봐 주는 거죠. 빠르게. 이렇게 이 순서대로. 내가 절대 조건을 찾아가지고 답을 빨리 냈어. 근데 불안해. 그럼 그 순서대로 읽어서 오류가 없는지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족할 때까지 행복해지지 못해. 왜냐하면 이렇게 때문이고, 하지만
이제 자족하고 정신창조와 인적 성장을 꾀한다면 더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낮고, 그리고 정신에서 오는 행복은 고상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렇게 안타깝네요 하면서 끝난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배열일 때 항상 주제문이 맨 뒤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하나의 완결된 글이에요? 아니면 뒤에 뭐 이어질 것 같아요? 이어지겠죠? 그 원전의 글을 뚝 자른 거야. 근데 주제가 항상 맨 뒤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또 그죠?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답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 조건,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어를 가지고 소거해서 푸세요. 자, 그 다음 11번. 11번은 자, 접속부사를 넣어요. 전 되게 신났어요. 이거 시험지 봤을 때. 그쵸?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 한지 얼마 안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래서 접속부사 넣기나 아니면은 배열이나 그리고 제 모고에서도 제가 그래서 한 문제씩 계속 넣었잖아요. 구조 문제를. 자,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조금 유리한 시험지 아니었나 싶긴 한데. 자,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 요즘에 이제 접속부사는 이렇게 한 칸 뚫기보다는 한 두세 개? 이렇게 뚫는 게 이제 요즘 유행이라고 그랬어요. 막 과도할 때 4개도 뚫어요. 국회책 같은 거는 4개도 뚫지. 지문도 엄청 길고. 근데 그래도 쫄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진도는 차곡차곡 나가요. 즉, 첫 번째 빈칸의 앞뒤를 보고 첫째 빈칸에 대해서 확정하라는 게 아니야. 확정 못해요. 확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 뭐다를 기준으로 소거해서 풉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억 앞과 뒤를 요약했어요. 그리고 더 진도 나가지 마세요. 기억의 앞뒤. 자, 그래서 기억의 앞. 타이타닉호 속에는 판에 박힌 일상사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그리고 뒤에 선언은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배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두 각자 일상사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 기억의 앞에서 일상사 얘기가 나왔죠. 기억 뒤에서는 선언, 그리고 배가 해야 되는 일상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자, 제가 이럴 때 부동어라 그랬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기억 뒤가 기억의 근거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시죠, 예시. 자,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는요. 자, A 그리고 B일 때는 등호야. 그쵸? 그리고 추가야. A와 B가 다르지만 대등하다고. 근데 지금 기억의 뒷부분이 기억을 구체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가 못 와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지워주고. 그럼 여러분 벌써 2개 남았죠, 선지가. 그쵸? 자, 이제 니은의 앞뒤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의 앞부분에 자, 지문에선 둘제문단이죠? 오늘날 세계 경제에 퍼져 있는 현실주의는 바로 그러한 현실주의입니다. 그러한은 앞에 나온 거. 전진해야 하는, 그쵸? 전진해야 하는 현실주의. 일상적인 전진. 자, 그 다음. 이 논리는 타이타닉호가 전 세계라는 점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학자의 논리도 그쵸? 이럴 때는 합리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프 세계 경제 바깥에는 재난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논리가 합리적이다라고 했다가 근데 이게 문제다. 논리를 깰 수도 있는 외부 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니은의 앞부분은 자 논리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니은의 뒷부분은 그 전제가 깨지는 걸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역접이 들어가야죠. 자, 니은 자리는 역접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A 그러면 B 그럼 순접이잖아요. 이어받아 주잖아요. 그래서 역접 골라주니 답은 몇 번? 4번. 이미 답 나왔어요. 그러면 검산 어떻게 한다고? 이거 들고 앞뒤 보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 디귿의 앞과 뒤가 다시 말하자면 이라고 얘기할 만한 같은 내용이죠. 지금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례차례 부딪히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쓰기, 장문 쪽이에요. 고쳐쓰기 유형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가 본래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황사의 이동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그죠? 자, 여러분, 그럼 뒤에 이동 경로가 나오든가. 그죠? 그래놓고 뒤에는 황사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한대요. 그럼 나쁘기만 한 게 아니다? 역할을 한다. 근데 경로가 다양하다는 어때요? 통일성에 어긋나죠? 그래서 삭제에 1번 맞고 1번 지워주세요. 그 다음 또 황사는 무기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도움을 줬죠. 그러면 지금 황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고 되어 있네? 그럼 뒤에 볼까? 그리고라면 뭐 해야 돼? 대등하게 추가를 해줘야 되죠? 근데 봤더니 지금의 황사는 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그리고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애물단지가 되었는데 자 그럼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는 나쁜 거죠. 그러면 앞부분과 역접하잖아요. 그러면 역접의 접속부사가 와야 돼요. 근데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지 못함으로까지 맞아. 그리고는 틀렸다. 그래놓고 올바르게 고쳤어요. 또 틀리게 고쳤어요. 또 틀려. 왜냐면 그러므로는 인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또 순접이기 때문에 역접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했죠? 고쳐쓰기 문제 나올 때 여러분 고친 거 잘 지적했다고 속지 말라 그랬죠? 고치자고 해놓고 또 틀리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고. 근데 이런 걸 잘 못 본다니까? 맞아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뒤를 안 봐. 그래서 틀리는 거야. 자, 그 다음 디귿 덕분이다는 좋은 거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쵸? 나쁜 거일 땐 때문이다 쓰셔야지. 자, 그 다음 12번에 리을에선 황사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이러한 독성 물질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괄호치세요. 이게 황사를 꾸미죠. 황사, 관형절이 황사를 꾸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사가 적합한지 보려면 이 문장의 끝서술어를 보셔야 돼요. 자, 끝서술어를 보니까 자, 뭐뭐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주어를 이따 찾자. 자, 그 다음에 심해지고 있어요. 뭐가 심해지고 있어요?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발생하고 앞에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발생해요. 뭐가 발생해요? 황사가요. 그럼 발생하다의 주어이고 황사가 과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정도도 훨씬 황사의 정도가 훨씬 심해지고 있어서 문제이다. 문제가 뭐예요? 그 앞부분 전체.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발생하다 그 주어인 황사는 황사가로 고쳐야죠.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의 다음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 긍정발문, 부정발문. 긍정발문이죠? 자, 전개 방식 문제에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이고 그리고 긍정발문일 땐 선지를 절대로 먼저 보지 않는다. 자, 여러분 문학일 때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선지를 먼저 보는 게 긍정발문일 때든 부정발문일 때든 유리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형식을 신경 안 쓰니까요. 그래서 문학일 때는 표현상의 특징이라면 선지를 먼저, 내용이면 먼저 읽지 않기. 이게 기준이고요. 비문학이라면, 그죠? 비문학이라면 이제 어떤 걸로 하는 거냐면 그냥 표현이나 내용이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비문학은 긍정발문이냐 부정발문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시되 지문의 길이도 좀 고려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컨디션도 고려를 하고 자기 스타일도 좀 실험을 해보셔야 되지만 이때 글의 내용,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구조적인 틀을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적절한 것을 고르라 그러면은 이 글 전체를 조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 읽어도 안 돼요. 이건 끊어 읽어도 안 되고 이 글 전체를 한 번에 쫙 읽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서 주제 독해를 하면서 프레임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요약할게요. 첫째 문단. 첫째 문단은 혁신지성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지성의 동그라미, 주도적 역할의 밑줄, 그리고 그 역할들을 쫙 열거했어요. 하지만 뾰족가로 둘째 문단, 20세기에 이르러 혁신지성은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지성으로 변모했어요.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에요. 그러나 만족할 것인가? 그러면서 회의적 질문을 던지죠. 자, 그 다음 어때요? 여러분들 요약한 거랑 비슷해요? 만약에 지금 시험지 풀고 이 수업을 듣는데 제 펜터치와 펜터치가 딴판이다. 그러면 독해하셔야죠. 그죠? 자의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서머리 할 때는 여기 치는 게 맞죠. 프레임 체크니까. 자, 그 다음 만일 서구사회가 현재에 안주하고 현상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의 전면적 침체를 가지고 올 거고 불길한 몰락의 징조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쳤어요? 안 쳤어요? 저기다 안 쳤죠? 왜? 이거는 어차피 떼어놓을 의견이에요. 만약 이러면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아. 이 얘기거든. 그러면 요거는 펜터 차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현재 모순과 문제를 파헤치고 개혁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는 누가 해야 해요? 혁신지성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단이 주제죠. 이걸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러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바로 선지로 가지 말고요. 얘는 운 좋게 선지가 정답이 좀 위에 있었지만요. 물론 형마다 다르겠다. 근데 이게 정답이 4번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지문을 읽고 바로 1번부터 이렇게 읽으면 만약에 정답이 4번이었다고 해봐요. 1번 선지 보고 그런가? 하면서 글을 재구성해봐요. 2번 보고 그런가? 하면서 또 나름대로 재구성. 그러면서 글이 왜곡돼요. 글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물이 둥그런 컵에다가 넣으면 또 둥그러지고 물이 네모난 컵에 넣으면 네모내지죠. 우리 기억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지를 보지 말고 우리가 먼저 가다반을 만들어야 돼요. 가다반, 선지 보지 말고 가다반을 만든다면 무엇에 대해서? 혁신지성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변화 과정 보여줬고요. 과거랑 현재 보여줬죠. 그럼 통시적으로 혁신지성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변화 과정 보여주고 해야 할 일 얘기해줬다? 맞죠? 자, 그러면 답안은 딱 여러분 제가 이거 외웠겠어요? 아이씨 무슨 그죠? 그런 세 아는 거 알면서 근데 가다반 내면 내가 만들어낸 가다반과 가장 유사한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풀면서 선지 읽고 계속 왜곡한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고전시가 제망매가를 처음 봤다 그러면 시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다. 자, 독설하면 안 되는데. 우리 또 조교님들이 이렇게 원래 우리 이제 식구들이 듣는 유료강좌 같은 거 할 때는 독설도 약이 되는데 이렇게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시험 해설 강의는 항상 최대한 친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독설하고 있어. 자, 어쨌든 여러분 고전시가 누가 계속 쓰고 있나요? 범위가 계속 늘어나요? 아니죠.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고전시가 다 합쳐봤자 시조를 빼면 시조는 짧으니까 뺄게. 시조를 빼면 고전시가의 필수 작품은 30작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그거 현대어풀이를 못한다고? 그렇죠? 그럼 그거를 못하면 이 시험 보겠다는 걸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격증 시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직장을 구하겠다면서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독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다음 시험은 잘 보자고. 그래서 프리패스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다음 시험 볼 때까지 지금 겨울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 시험은 3월이라고요. 제 시험은 4월이라고요. 막 이러면 그쵸? 그러면 시간이 너무 얼마 없으면 푸페 있을 때는 우월한 독해 고전 파트라 들어요. 그죠? 혼자 못 읽을 거잖아. 그죠? 물론 제가 현대어풀이 자료도 만들어 놓긴 했어요. 혼자 빨리빨리 읽어도 되겠지만 듣는 게 빨라요. 오히려. 그러니까 푸페 가지신 분들은 고전 파트만이라도 잘라서 들으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생사의 길,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는데 머뭇거린다. 이게 뭐냐면 누이가 죽었어요. 제망매가 자체가 이 한가가 제사 지내는 노래 망매, 잃어버린 누이를. 근데 생사의 길이 여기 내 앞에 있는데 나는 널 따라 죽지 못하고 머뭇거리는구나. 화자가 오빠야. 자, 그 다음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어찌 갔습니까? 오빠한테 이별 인사도 못하고 그냥 저 세상으로 가버린 거니? 이거죠.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누이. 그죠? 그래서 누이야 너는 너 스스로 내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갔니? 이 뜻이죠. 그 다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이해저에 떨어지는 이파리처럼 자 그럼 여기서 이해저에 떨어질 잎 이 떨어질 잎이 누이예요. 죽은 누이. 잎이 떨어지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은 누이가 죽게 된 원인이 되겠고 그리고 이른 바람이라고 얘기한 건 누이가 너무 젊어 죽었다. 그래서 요절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에 태어나고도 가는 것을 모르는 거야.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너랑 나랑. 근데 너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구나 이거예요. 그럼 한 가지가 뭘 뜻할까요? 부모. 그죠? 한 부모에게 태어나고도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막 여기까지 한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슬퍼만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서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시조의 낙구의 기원이 됐다는 얘기도 있죠. 자 그래서 미타찰 불교계의 극락이죠. 극락에서 만날 미래형이죠. 너가 극락에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착하니까 천국에 있겠지? 그러면서 미타찰에서 만날 나, 너를 만날 나, 이 오빠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 너는 천국에 있을 테니 천국에 가 있는 너를 만나려면 이 오빠도 도 닦으며 기다려야겠지.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뭘로 극복을 해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 내세에서의 재회를 소망하면서 그쵸 극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승려가 지은 그쵸 제망매가 향가였습니다. 향가가 4구체, 8구체, 19체가 있는데 얘는 몇 줄?
19체죠? 19체 향가 중에 찬기파랑가와 제망매가가 가장 우수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 작품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1번부터 볼까요? 시적 대상과의 재회. 시적 대상이 누이야? 망매. 그러면 재회에 대한 소망. 미타 차례서 만날라. 다음 세상이지만. 그죠? 맞죠? 자, 그래서 너무너무 쉬워. 자,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반어적 표현. 반대로 말한 거. 그죠? 자기 의도와 반대로 표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의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은 여러분 요게 틀린 거예요. 구도자는 맞아요.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을 고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야. 아, 이거 알아. 나 월명사가 지은 거야. 스님이 지은 거니까 스님은 구도자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앞에 왜 안 읽어? 그쵸? 제가 선지 끊어 읽거나 이렇게 수식절 이렇게 괄호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속의 일연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게 원래 구도자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 월명사는 세속의 인연인 혈연에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을 두지 않는 게 아니죠. 그 다음 4번 상황을 인식해요. 너가 죽었어. 여기까지 맞아. 근데 객관적인 경치 묘사가 아니라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비유적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느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을 진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 그러하구나. 한 가지에 태어나고 서로를 모르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종교적인 기원은 맞아요. 그래서 앞뒤는 괜찮은데 객관적 서경묘사라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다.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이 15번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화법의 이론에 들어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이론을 교과서를 잘라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론서에 없더라도 출제 가능한 방식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다음에 이게 또 나온다. 그러면 안 주겠지 이제. 이제부터 원래 아시죠? 한 번도 기출에 나온 적이 없는 영역을 개척하는 문제는 보기로 교과서를 줍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출제될 때 근년도에 기출됐던 이론 요소를 낼 때는 또 주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화법에서 자 지금 요약하기와 반영하기 나왔죠? 뭐 다음에 요약하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약하기와 반영하기 중에 뭘 물어봤어? 반영하기죠. 자, 그럼 반영하기 자체의 조건을 잡아보겠습니다. 밑줄 하세요. 1.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2. 상대의 현재 상태에 감정이입을 하며 3. 의미를 재구성한다. 이것의 목적은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고 청자가 이제 청자에게 적극적으로 이 청자가 적극적으로 화자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적 듣기, 적극적 듣기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화법을 모르더라도 독해 문제에서 사례 접근하듯이 접근했으면 독해 알고리즘 사례 추론할 때 제가 이렇게 넘버 매기는 이렇게 1, 2, 3 조건 쪼개는 거 보여드렸죠. 조건을 이렇게 쪼갰으면 답안이 두 개로 안 보이죠. 답안이 그렇게 두 개로 보였다며. 자, 그럼 선지 볼게요. 여기서 몇 번을 많이 골랐을까요? 1번을 많이 고른 거예요. 1번은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번 많이 골랐으면 뭐 이게 복수정답이 인정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빵 %예요. 자, 왜냐하면 조건이 위에 3개 있었잖아요. 그 조건 3개에서 자, 이 아이의 말도 조건이에요. 아이의 말. 근데 왜 아이의 말에서 이 부분만 보세요? 왜 이 부분만 보세요? 아이가 이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아이의 말에 뒤만 잘라서 1번을 고르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왜 1번을 골랐어요? 분명 앞에 모레가 시험인데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핑계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는 앤 줄. 실존 인물이에요? 자, 그쵸? 그거 핑계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얘 진짜 공부 때문에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입한 거 아닙니까? 아이에 대입을 해주셔. 아이에 이입해주라고요. 본인 말고. 분명 거짓말이다 이거.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얘 치과가 싫어서 그러네. 막 이거 자체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미 빠진 거예요. 볼링 공이 빠졌어. 이게 저에게 핀 쪽으로 못 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얘도 조건이에요. 엄마 모레가 시험인데 근데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나요? 그러면 이 아이의 진의가 무엇이든 발화의 의도를 알아달라 그랬지 언제 진의를 알아달라 그랬어. 발화를 보셔야죠. 그럼 이 아이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쳐도 핑계였다 칩시다. 만약에 그래도요. 자, 엄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이거 핑계? 내일 꼭 치과 가야 해요? 라고 얘기했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자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됐죠.
그럼 아이는 이렇게 말을 뱉을 때 어떻게 이해되길 바랐습니까? 거짓말을 눈치채길 바란 게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해하다라는 관점이 발화자의 의도대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발화자의 진심을 알라 그랬어요? 그쵸? 아, 나 진짜 얄밉겠다. 표정 관리. 그쵸? 그래서, 지금 복수정답 되지 않을까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자면 이해됐죠?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 그래서 말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 상황 판단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답안. 너가 치료보다 시험에 집중하고 싶구나.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게 돼. 먹혔는데? 그쵸? 아이가 만약에 핑계였다 해도 좋아, 먹혔어. 자, 그럼 이게 이 아이를 이해해 준 거잖아.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요. 아이의 실제 상태 말고요. 아이가 이렇게 바라는 의도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자, 여러분 16번은 문법이고 제가 이거 품사 변별이라는 모두 약점 특강에서 훈련했죠? 얼마나 강조했어요? 제가 딱 2개 강조했잖아요. 명사랑 명사형, 관형사랑 형용사의 관형형, 이거 2개를 막 연습 막 문장 만들어서 했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 명사구시를 하게 하는 어미는 전성어미. 그럼 실제로 명사를 만들어주진 않지만 명사인 척 하게 해준다 그랬죠? 그럼 제가 명사와 명사형 전성어미의 구별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문장 속에서 서술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용언이다. 그렇다면 명사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럼 명사인 척만 한 거다. 자, 그럼 볼까요?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그러면 이건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다예요. 그럼 얘는 누군가의 서술어인가요? 그냥 앞에 나오는 목적격 조사를 받는 목적어이기만 한가요? 목적어만 하지 이것을 원하는 주어나 그죠? 아니면 이것을 원하는 수식어가 지금 없어요. 자, 그러니 얘는 뭐예요? 명사. 1번 명사. 그 다음 2번 태산이 높음 오이. 자, 그래서 정답. 자, 여기서 태산이 주어, 높음이 서술어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명사절이 되어 목적격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큰 문장에서는 목적어지만 저 작은 명사절 안에선 서술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쟤는 용언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래서 태산이 높음이라고 했을 때 요거 형용사겠죠. 높다. 그죠? 그 다음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럼 여러분 각오하다의 주어는 그는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은 목적격 조사만 받았으므로 명사. 그 다음 그는 수줍음이 많은, 수줍음이 많다. 여러분 세모를 받았어요? 동그라미 받았어요? 제가 주어의 동그라미 치고 있죠? 그러니 서술어일 때만 용언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나머지는 다 명사. 자,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은 품사 역시나 제가 품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칭 대명사 나올 때 제기대명사 조심하라 그랬죠? 제기대명사랑 미지칭, 부정칭 조심하라고. 자, 문제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형님은 자기 자신을 애국자라 생각했다. 이 문장 안에 이 형님이 자기죠? 그죠? 그 다음에 형님은 당신 스스로 애국자라고. 이것도. 형님은 그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2가지 해석 가능하죠. 그죠? 형님이 그일 수도 있고요. 타인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형님이다. 맞습니다. 제기대명사니까요.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1인칭이고 니은은 2인칭이다 라고 했는데 그쵸? 근데 여러분 제기대명사는 무조건 3인칭이에요. 제기대명사는 1인칭, 2인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인칭이면 나고 2인칭이면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건 답 2번.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보다 높임 표현이다. 예, 맞아요. 할아버지는 당신의 차를 아끼신다. 높일 때 언니는 자기 말 기억도 못해 막 이렇게 말할 때 반말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자, 이제 디귿은 기억과 달리 형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제3의 인물 맞죠? 자, 그 다음 18번 18번도 이제 독해 문제인데 힘들었죠? 거기다 이제 18번쯤 되면은 되게 지구력이 떨어져 있을 때란 말이에요. 국어부터 풀었다 해도.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팁을 드릴게요. 얘가 지문만 현란해요? 선지도 현란해요? 지문 길고 선지 현란하죠? 이런 선지 읽는 법. 자, 먼저 선지 가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세요. 뭐예요? 뭐와 달리 끊어. 기억하지 마, 그냥. 그래서 무엇과 달리는 나중에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복합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달리 이것과 이것은 이라고 얘기할 땐 이것과 이것만 참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아니어야 되거든. 기억은 아니면 니은 디귿은 맞다. 이거잖아요. 결국 3가지 질문이에요. 그게 선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분할을 해놔요. 이렇게. 분할을 해놓고
이것도 일단 나중에 봐. 기억도 못해. 그런 다음에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 단일한 시간과 공간의 기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대상은 크게, 멀리 있는 대상은 작게, 원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 머릿속에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지문에 들어가서 펜터치를 똑바로 하는데, 자,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3개죠. 제가 이렇게 헷갈리게 내용 일치를 시킬 때 2개 정도 나오면 밑줄 물결로 나누라고 했어요. 맞죠? 그죠? 근데 3개가 나올 때에는 교차 진술을 잘 안 한다. 문단별로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첫째 문단. 첫째 문단의 르네상스 이래 화가들의 특징에서 아까 전에 선지랑 상관없는 건 날리세요. 아까 선지랑 관련 있는 것만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줄. 하나의 고정된 시점. 그 다음에 원근법.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너무 정신없어. 알겠죠? 일단 이렇게만 쳐놔. 그 다음에 여기서 피카소와 브라크가 나오는데 기호가 없지만 디귿이 누구예요? 피카소와 브라크죠? 그럼 여러분 이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은 미리 봤어야 돼. 이름은. 왜냐하면 기억, 니은, 디귿이지만 디귿이 거기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은 인지하고 있다가 디귿 여기서 언급하네? 그러면 이 부분은 물결 치세요. 피카소와 브라크. 원근법을 버렸다 물결. 그 다음에 다양한 시점과 연속적 시간에 걸친 시각적 정보를 점진적으로 축적 물결. 물결. 그렇게 해줘. 그 다음 두 화가는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았대요? 세잔. 물론 세잔도 피카소, 브라크랑 다르긴 할 거예요. 다르긴 하겠지만 이어받았다며. 그죠? 여기서 그랬죠. 세잔에서 영향받았다며. 그러면 이따 같은 물결을 주세요. 왜? 어차피 문단이 나뉘어 있잖아요. 안 헷갈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단은 세잔이다라고만 기억을 한 다음에 물결로 이렇게 제가 하늘색으로 체크를 한 회화적 공간을 의도적으로 왜곡. 그 다음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미묘하게 결합. 선지와 직결되는 것만. 그 다음 피카소와 브라크로 또 왔죠. 자, 그 다음 이들은 동시적 시점의 결합 물결, 왜곡 물결, 마지막에 시간과 공간에 따른 움직임의 감각 물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세잔과 피카소, 브라크는 문단으로 나뉘니까 이따가 걔네 둘 구별할 때 생기면 문단으로 보시고. 자, 그럼 우리가 크게 일단 2개죠. 그죠? 뭐랑? 앞에 나온 르네상스 이래 화가랑 기억. 그리고 니은, 디귿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니은, 디귿은 상세하게 구별할 때는 문단 구별이죠. 자, 그런 다음에 선지 보겠습니다. 1번, 기억과 달리 니은, 디귿은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맞죠? 관점 다양성 빨리 찾아요. 물결이 2문단에 다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적절하고 끝. 허무해요? 불안해요? 불안하면 검산하든가. 자, 그쵸? 불안하면 검산하면 검산 되죠. 여기 해설지에 다 써놨고 그냥 우리가 펜터치 한 거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언어학 지문이에요. 이게 수능에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문제를 내버릇 하거든요. 이번에는 좀 쉬운 정보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안 읽고도 풀만했다. 근데 안 읽으면 좀 속을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으잉? 선지를 보고 으잉 하고 지문 다시 되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리 문법이어도 지문이 나오면 내가 다 알아도 빠르게 읽을 수는 있지만 안 읽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단어의 정의 얘기했고요. 그리고 구일 때랑 단어일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단어의 정의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거는 평이한 내기니까 여기부터 좀 신경 써서 볼까요? 작은 언니는, 그죠? 그리고 또 옷을 할 때 는과 을과 같은 조사는, 자, 이때 이렇게 분리해도 제 뜻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뜻을 잃어버리지 않아. 자, 그러나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체언 등에 붙어서만 쓰인다. 이런 까닭으로 국어의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자,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인정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와 유사한 어려움은 의존명사에서도 있다. 자, 그러면 의존명사는 세모를 칠게요. 저기 조사니까. 자, 그럴 때 그루와 것은 의존명사인데 이들은 분리는 가능하지만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 돼요. 홀로 쓰이지 못한다. 반드시 수식을 받아야 한다. 요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통사적 성격이
조사보다 명사와 유사하다. 그래서 조사 의존명사를 묶는 게 아니라 의존명사는 명사로 분류하고 조사는 따로 두는 거죠. 조사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는 띄어 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뒷부분에는 형성 방식에 따라 단일어 그리고 복합어는 합성어, 파생어로 나뉘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샛노랗다랑 여기에 이제 합성어의 손목 나와 있습니다. 선지 보면 이제 다른 예문을 줄만도 한데, 예시를 줄만도 한데, 근데 아까 지문에 나온 것을 1번 보여줬고요. 샛노랗다는 접두사 셋, 그 다음에 손목은 이렇게 끊어서 합성어. 그 다음에 그루와 것은 아까 의존명사인데 통사적인 성격이 조사 쪽이 아니라 명사 쪽이라 의존명사로 분류하고 그리고 띄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는과 을은 단어는 맞아요. 근데 연결의 문제가 있죠. 그냥 쓱 읽으면 맞는 말 같을 거야. 왜냐면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게 아니죠. 그죠? 제가 독해 알고리즘 할 때 기억나세요? 선택지. 자, OX 포인트가 하나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히려 단어로 인정받은 것은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지, 그죠? 붙여 써야 된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단어 자격이 없는 요소죠. 그죠? 그래서 답안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언니는 최소의 자립 형식 하나의 단어로 올라갔으니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현대 소설이에요. 자, 여러분, 난수공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전문을 다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줄거리가 어떠하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시대 현실을 보여줬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난수공의 이제 이 가족의 이야기의 앞부분이에요. 시작 부분, 교과서 수록 부분에서. 자,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맞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 그거 하나만, 아버지 보는 것만 옳았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사람들은 다 틀렸어. 아버지가 난쟁이라는 것밖에 몰라. 근데 이 얘기는요, 이건 세상이 다 틀리고 아버지는 난쟁이야 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은 아버지의 겉만 보았다. 그죠? 이 뜻이에요. 그거 외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가족도 모르고 우리 가족의 삶도 모르고 인간의 존재 의미도 모르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좀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아버지 난쟁이 맞아요. 맞는데 그걸 몇 번씩 다시 복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그것밖에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나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다 틀렸다는 걸 언제나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세상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는 부분.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지옥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는 지옥에 살면서, 자, 그들 지옥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천국을 꿈꿨죠. 자,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어요. 우리의 생활은 전쟁 같았습니다. 지겨움의 전쟁이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지기만 했어요. 그래도 잘 참다가 못 참겠는 그 상황이 철거개고장이죠. 이제 집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중간에 선지 보지 마세요. 왜일까요? 자, 문학은요, 부분의 의미를 제시된 부분을 다 읽어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앞뒤만 보고 그 밑줄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속아요. 네. 자,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 철거개고장이에요. 아, 기억 곧 쫓겨나게 되는구나. 자, 그러니까 집을 헐거라는 거지.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예요? 뺏겨야 될 걸 뺏기는 거죠. 가장 마지막 걸 뺏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죠. 그리고 어머니의 초라한 밥상. 나는 어머니를 위해 읽었어요. 아니, 물론 문제는 안 냈지만 여러분, 이거는 어머니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할 말이 없죠. 이제 나가라는데 뭐. 그리고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벽돌 공장은 자본주의 상징이에요. 산업화, 도시화 이런 걸 상징하죠. 자, 그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면서 좁은 마당을 덮었다. 내 집 마당을 뒤덮은 거예요. 여러분, 그늘은 좋은 거예요? 아니죠. 햇볕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 이거는 산업사회 그리고 이 도시화 그리고 양극화 현상이 우리 가족을, 그렇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덮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약자, 아버지는 난쟁이고요. 자, 그 다음, 자, 동네 사람들이 뭐라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갔어요. 자, 여기서 어머니는 가슴을 쳤죠. 답답하고 원통하고. 자,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북동 주민들이, 여러분, 이게 또 난소공에서 굉장히 되게 유명한
표현이죠. 자,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이 주소가 반어법의 예시로 많이 쓰이죠.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로. 이게 지금 서술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쵸? 이제 첫째의 이제 의견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펜터치한 부분을 보시면 나머지는 객관적 전달이더라도 펜터치한 부분에서 심정을 알 수 있고 태도를 알 수 있고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주관적인 부분에 친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바닥 같았다. 근데 뒤에 뭐가 들리잖아요. 쓸데없는 짓이다. 그쵸?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산업화 과정에 소외된 아버지의 왜소함.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약자죠. 그 다음 가난한 도시빈민의 힘겨운 삶을 전쟁에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맹목적이고 무리한 산업화의 위압적 분위기. 그래서 산업화의 그늘이 우리 좁은 마당을 덮쳤다. 자, 그 다음 주민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것임의 X. 쓸데없는 짓이었다를 안 믿으려고요. 그럼 우리가 서술자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죠? 그쵸. 자, 그래서 답안은 4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지방직 하반기 추가 채용 문제 피드백 해봤는데요. 이제 또 이게 중간에 추가 채용이 있으니까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게다가 서울시 7급은 또 3월이고, 그죠? 그래서 계속 시험지는 나올 텐데, 이제, 예상 문풀 하면서, 그쵸? 문제들 풀면서 자기 빈틈 잘 메워 나가고, 그죠? 그리고 암기할 거, 양을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한정 범위 안에서 내는 게 얼마나 고맙냐라고 생각하고 암기 범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어휘나 한자처럼 한정 범위가 없다 싶은 것은 난도가 되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쵸? 최소 범위 부분은 보셔야 돼요. 교재들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 정도씩은 다 보셔야 됩니다. 완독. 아시겠죠? 누구 거든지 간에. 자, 그리고 막 내가 인수다. 막 고득점으로 붙겠다. 그러면 이제 횡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